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낡은 초가집이 콱콱 무너져 내립니다. 집채만 한 백호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무너지는 기둥을 온몸으로 버텼죠. 할매, 빨리 피해다. 으스러지는 고통을 버티던 백호는 신비로운 빛을 뿜으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장터 한복판에서 백호가 10살 소년으로 환생해 눈을 떴습니다. 이 비범한 소년이 관아를 발칵 뒤집고 악독지주를 꼼짝 못하게 만든 기막힌 사연. 대체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안 잡아먹지. 할매 구하고 10살 꼬마로 환생한 백호의 통쾌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매서운 눈보라가 세상을 뒤덮던 깊은 산속에 신비로운 동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동굴에는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버티면 짐승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죠. 캄캄한 동굴 안에서 두 짐승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는 곰이었고 다른 하나는 흰 털을 가진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집채만 한 덩치의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위풍당당한 맹수였지만 지금은 그 위엄이 사라져 있었어요. 코앞에 놓인 쑥과 마늘을 번갈아 바라보며 커다란 앞발로 툭툭 건드리는 모습이 투정 부리는 아이 같았습니다. 애취, 아이고, 이게 무슨 고역이람. 오늘로 벌써 95날째인데 단 닷새만 더 참으면 끝이라면서 왜 이리 지독할까. 백호가 속으로 투덜거리며 마늘 한쪽을 억지로 입에 넣자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혔어요. 옆에서는 곰이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마늘을 우적우적 씹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참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먹을 수 있지? 곰이 백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빤히 바라보았고, 백호는 괜히 민망해져서 헛기침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백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호는 곰이 잠시 눈을 붙이는 틈을 타서 동굴 입구 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갔어요. 바로 그때 동굴 입구 옆 바위 틈에서 탐스럽게 익은 겨울 열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게 뭐지? 한 입만, 딱 한 입만 먹으면 안 될까? 백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앞발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백호가 뒤를 돌아보니 잠에서 깬 곰이 팔짱을 끼고 눈을 부릅뜨며 서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온 거야. 열매, 무슨 열매? 백호가 허둥지둥 둘러댔지만 곰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참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백호가 벌떡 일어나 내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아, 됐어. 나 안 해. 100일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 그 말을 내뱉자마자 백호는 홧김에 동굴 밖으로 훌쩍 뛰쳐나가 버렸어요.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는 말처럼 백호는 단 닷새만 더 참으면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며칠 뒤 백호는 동굴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동굴 입구를 바라보던 백호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동굴 안에서 눈부신 파란색이 뿜어져 나오더니 아름다운 여인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로 곰이었습니다. 100일 수행을 끝까지 버틴 곰이 마침내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죠. 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나도 닷새만 더 참았으면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백호가 땅을 쿵쿵 치며 울부짖었고 뼛속 깊은 후회가 밀려들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백호가 작고 여린 새끼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고 칼바람이 뼈를 애는 듯한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새끼 백호의 어미는 깊은 산속 바위굴에서 갓 태어난 새끼를 품에 꼭 안고 온기를 나눠주었어요. 하지만 그 겨울은 너무나 잔인했고 먹을 것이라곤 눈과 얼음뿐이었죠. 어미 백호는 자신의 몸을 다 바쳐 새끼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어미의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새끼만큼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밤 어미는 새끼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포근하던 어미의 체온이 서서히 사라져갔고 눈밭에 홀로 남겨진 새끼 백호가 슬프게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눈을 떠. 제발 눈 떠봐. 하지만 어미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새끼 백호가 정처 없이 산속을 헤매던 어느 밤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비틀거리며 걷던 새끼의 눈에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불빛을 따라간 곳에는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새끼 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가난한 부부와 어린아이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밥상 위에는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부부는 서로의 입에 밥을 떠 넣어주며 눈을 맞추고 웃었습니다. 당신이 더 드시오. 남편이 숟가락을 아내에게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서방님이 드셔야지요.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추운지 몸을 떨었고 아내가 낡은 겉옷을 벗어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새끼 백호는 태어나 처음으로 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새끼 백호의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나도 저런 따뜻함을 갖고 싶어. 어미처럼 나를 품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새끼 백호가 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차가운 눈 위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끼 백호가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을 한 듯 일어섰어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 그날 밤 새끼 백호는 인간이 되기 위해 신령한 동굴을 찾아 나서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동굴 앞에서 통곡하던 백호의 모습이 보였어요. 곰이 사람이 되어 떠난 후 백호는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이 되지 못한 채 깊은 숲속을 떠돌았습니다. 한순간의 참을성 부족으로 놓쳐버린 기회를 평생 후회하며 쓸쓸한 발걸음으로 산과 들을 방황했어요. 거대한 백호가 눈 덮인 산길을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하게 비춰졌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줄 누군가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안고 백호는 오늘도 끝없는 여정을 이어갔어요. 눈보라 속에서 싹튼 그 간절한 소원이 언젠가 꽃 피울 날을 기다리며 백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인 깊은 산속 오솔길을 한 할머니가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굽은 등에 무거운 떡 바구니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딛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밭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송옥순이었고 마을 장터에서 떡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고운 분이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할머니의 낡은 겉옷 사이로 파고들었고 거친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길가의 너럭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거운 바구니를 내려놓고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휴, 이 늙은 몸이 언제까지 이 고갯길을 넘을 수 있을꼬.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더니 눈부시게 긴 털을 가진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의 파란색으로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백호는 수백 년 동안 이 숲을 떠돌던 바로 그 맹수였어요. 백호는 바위에 앉아 쉬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일어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호, 저게 뭐지? 인간이잖아. 그것도 혼자서 이 깊은 산속을 넘다니 참 대단하군. 백호가 속으로 생각하며 할머니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할머니의 바구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본 백호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백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건 분명 떡이야. 아, 배고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백호가 장난기 가득한 생각을 하며 씩 웃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개구쟁이 같았습니다. 백호가 할머니 앞을 슬그머니 가로막으며 위풍당당하게 서자 그제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집채만 한 맹수가 버티고 서 있었다면 누구라도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는 백호의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나, 이 추운 날 배가 많이 고프구나. 눈빛이 왜 이리 처량해 보이니? 백호는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반응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떨떨해졌어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려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혹감만 가득 차올랐습니다. 뭐야?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나는 산군이라고. 이 숲의 군주란 말이야. 백호가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느릿느릿 바구니 뚜껑을 열더니 하얗고 따뜻한 떡 한 덩이를 꺼내 백호의 입가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자, 어서 먹어라. 많이 고팠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스했고 그 눈빛에는 조건 없는 호의가 담겨 있었어요. 백호는 멍하니 떡을 바라보다가 마치 홀린 듯 고개를 숙여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떡이 혀 위에서 살살 녹으며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퍼지는 순간 백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어요. 새끼 시절 창문 틈으로 엿보았던 인간 가족의 따뜻한 정경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 맛은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야? 백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커다란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호의를 받은 백호는 감격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산군의 체면도 맹수의 위엄도 모두 잊어버린 백호가 커다란 강아지처럼 할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부비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나는 산군이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계속 머리를 비볐습니다. 할머니가 깔깔 웃으며 백호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주름진 손이 백호의 부드러운 흰 털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손길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허허, 이 녀석 참 귀엽구나. 덩치는 산만큼 큰데 마음은 어린아이 같네. 할머니의 말에 백호가 발끝으로 땅을 긁적거리며 민망해했어요. 하지만 꼬리는 저도 모르게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꼭 응석 부리는 강아지 같았어요.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기이한 인연이 시작되었고 두 존재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며칠 뒤 할머니의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떡매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떡매를 들어 올려 내리치려는데 나이든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비틀거렸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 늙은 것이 떡 한 덩이 치는 것도 이리 버거우니.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떡매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백호였어요. 언제 왔는지 마당 한쪽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온 백호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비켜봐, 할머니. 백호가 속으로 생각하며 거대한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떡매 대신 앞발로 쿵 하고 떡판을 내리쳤습니다. 찰떡 반죽이 찰싹 소리를 내며 납작하게 퍼졌고 백호가 신이 나서 연달아 쿵쿵 앞발을 내리쳤어요. 오호, 이거 재밌는데. 쿵, 쿵, 쿵. 떡판이 흔들릴 정도로 힘차게 내리치는 바람에 떡 반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세게 치면 떡이 다 날아가 버려. 백호가 멈칫하며 앞발을 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이거 힘 조절이 안 되네. 미안, 미안. 백호가 속으로 사과하며 이번에는 살살 앞발을 내리쳤어요. 그제야 떡 반죽이 제대로 쳐지기 시작했고 할머니와 백호가 함께 떡을 치는 기이하면서도 정겨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백호는 꽁꽁 얼어붙은 강가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가져다 드려야지. 물고기가 좋겠어. 백호가 속으로 결심하며 거대한 앞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얼음판을 내리쳤는데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차가운 물속으로 앞발을 쑥 집어넣은 백호가 재빠르게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퍼드덕거리는 싱싱한 물고기를 입에 물고 할머니의 초가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가 잠든 사이 백호는 물고기를 마당 한쪽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라겠지. 히히. 백호가 속으로 웃으며 살금살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놓인 싱싱한 물고기를 발견한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설마 그 녀석이? 할머니가 숲 쪽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에 합장을 했어요. 그날 밤 백호는 온 산을 누비며 가장 좋은 땔감을 모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들을 입에 가득 물고 할머니의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달빛이 흰 털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고 백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 마당의 땔감을 소리 없이 내려놓은 백호가 창문 너머를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할머니가 얇은 이불을 덮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백호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당 가득 쌓인 땔감을 발견한 할머니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이 이 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고 멀리서 지켜보던 백호가 뿌듯함에 콧등을 실룩거렸어요. 며칠 뒤 백호는 험준한 절벽을 기어올라 아주 귀한 산삼을 캐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며 영롱하게 빛났어요. 이걸 팔면 할머니가 따뜻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을 거야. 백호가 기쁜 마음으로 산삼을 입에 물고 할머니의 초가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땔돌 위에 산삼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숲속에 숨어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땔돌 위에 놓인 산삼을 발견한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건 산삼이잖아.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습니다. 백호는 할머니가 기뻐하며 당장 장터로 달려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행동은 백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산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구석에 있는 낡은 목함 앞에 정갈하게 놓았어요. 목함 위에는 빛바랜 위패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산삼을 제물처럼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위패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우리 아가야, 내가 좋아하던 산삼을 구했단다. 이 어미가 살아서는 해주지 못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애달프게 통곡하는 모습에 백호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가슴에 묻은 아픔이 있었구나. 백호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미를 잃고 홀로 세상을 떠돌았던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백호는 할머니의 지독한 외로움을 뼛속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는 할머니의 마음이 제 마음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백호는 할머니의 초가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우뚝 서서 결심했어요. 내가 할머니의 곁을 지켜드릴게. 평생 이 낡은 초가집의 수호신이 되어드릴게. 백호의 파란색 눈동자에 굳은 결의가 서렸고 그 맹세는 달빛 아래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호는 매일 밤 할머니의 초가집 주변을 순찰하며 지켜보았어요. 사나운 짐승이 접근하면 낮게 으르렁거려 쫓아내고 도둑이 얼씬거리면 무서운 눈빛으로 내쫓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무슨 수호신이 생긴 것 같다며 늘 감사해했어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짐승과 인간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외롭게 떠돌던 백호가 드디어 지킬 것을 찾았고 그 마음에 평온이 깃들었어요. 평화롭던 어느 겨울날 할머니의 낡은 초가집 앞마당에 갑자기 거칠고 요란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쿵쿵쿵 땅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눈 덮인 고요한 마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할머니가 놀라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마당 한가운데에 비단옷을 걸친 뚱뚱한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황득출이었고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악덕 지주였죠.
황득출의 작은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두툼한 입술 사이로 비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의 뒤에는 몽둥이와 연장을 든 험상궂은 일꾼들이 10명 남짓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황득출이 손에 들린 종이 뭉치를 펄럭이며 할머니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이봐, 늙은이. 이 일대 땅은 내가 다 샀어. 여기 빈 문서 보이지? 황득출이 종이를 할머니의 코앞에 들이밀며 으스댔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지만 글자를 읽을 줄 몰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으리, 이게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빚을 진 적이 없는데요. 할머니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황득출이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문서를 탁탁 두드렸어요. 여기 분명히 쓰여 있잖아.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진 빚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럴 리가요. 서방님은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요. 할머니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황득출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문서에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황득출이 버럭 소리를 질렀고 할머니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황득출이 일꾼들을 향해 손짓하며 차갑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늙은이를 끌어내고 집을 비워라. 오늘 중으로 정리해야 해. 일꾼들이 으쓱거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바로 그 순간 숲속 깊은 곳에서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르르릉 하는 소리에 일꾼들이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 울음소리의 주인은 바로 백호였습니다. 숲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백호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마당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것들이 감히 할머니에게 못된 짓을 하려 해.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백호가 속으로 으르렁거렸지만 섣불리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숲에서 살아온 백호는 인간들 앞에 함부로 나타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꾼들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황득출의 재촉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황득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늙은 것이 눈보라치는 한겨울에 어디로 가겠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이 집에서 살았소. 먼저 간 서방님과 자식의 혼도 이 집에 깃들어 있단 말이오. 할머니가 애절하게 호소했지만 황득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내 알바 아니야. 빚은 빚이고 땅은 내 거야. 황득출이 쌀쌀맞게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꾸물거려? 당장 집을 부숴. 황득출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꾼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꾼들이 할머니의 소박한 살림살이를 마구잡이로 마당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솥단지가 눈밭 위로 굴러갔고 이불과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찬바람에 나붓기는 할머니의 살림살이를 보며 황득출이 비열하게 웃었어요. 이런 누추한 살림에 뭐가 있다고 버티려 했어. 허허. 할머니가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으며 허둥지둥 물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때 일꾼 하나가 방 구석에 있는 낡은 목함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달려가 목함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건 내 자식의 유품이란 말이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목함을 지키며 소리쳤어요.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그 목함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일꾼이 목함을 빼앗으려 팔을 잡아당겼고 할머니가 안간힘을 쓰며 버텼어요. 그 신랑이 통해 다른 일꾼이 집의 기둥을 심하게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낡고 썩은 기둥이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쩍 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났어요. 대들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지붕 전체가 삐걱거리며 요동쳤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해, 피해.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낡은 초가집 지붕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더미와 나무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졌고 집 전체가 폭삭 주저앉으려 했어요. 황득출과 일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마당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목함을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할머니 위로 무거운 잔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질끈 감고 최후를 각오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백호였습니다. 숲에서 지켜보던 백호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든 것이었어요. 백호가 할머니 위로 몸을 던져 내 다리를 버티고 섰습니다. 쏟아지는 무거운 기둥과 지붕 잔해를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쿵, 쾅, 어마어마한 무게가 백호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백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자리를 지켰어요. 거대한 몸이 부르르 떨렸고 내 다리가 후들후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할머니를 지켜야 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백호가 속으로 외치며 온 힘을 다해 잔해를 떠받쳤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위에 거대한 백호가 엎드려 있었어요. 흰 털 사이로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파란색 눈동자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여기에? 할머니가 경악하며 백호를 올려다보았어요. 백호가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할머니. 내가 지켜줄게. 마침내 잔해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자 백호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내 다리에 힘이 빠지며 털썩 쓰러진 백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할머니가 목함을 내려놓고 백호에게 달려가 거대한 머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녀석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백호의 털을 쓰다듬었어요. 백호가 힘겹게 눈을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란색 눈동자에는 고통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후회 없어,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정이 뭔지 알았어. 백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떡 한 조각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게 내 평생의 선물이었어. 백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녀석아, 눈 감으면 안 돼. 제발. 할머니가 백호의 몸을 흔들며 애원했지만 백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백호의 얼굴에는 더없이 따뜻하고 평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년간 갈망하던 인간의 정을 마침내 품 안에 안고 편안하게 잠든 것이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숨을 거둔 백호의 거대한 몸집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온몸이 수많은 따뜻한 빗줄기로 변해갔어요.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는 빛 알갱이들이
하나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빗줄기들이 밤하늘로 올라가 별빛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거룩하고 숭고한 광경의 숲에 바람마저 멈추고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백호의 희생이 하늘에 닿은 듯 주위가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이 녀석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메아리 쳤어요. 무너진 집터 위로 눈이 소복하게 내렸고 할머니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트자 세상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어요. 왁자지껄한 장터 한복판에서 한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년은 또래보다 유독 다부지고 근육질의 체격을 가졌어요. 눈빛은 맑으면서도 어딘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소년이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손가락이 5개야. 앞발이 아니라 손이야. 소년이 경악하며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다리로 서 있었고 흰 털 대신 사람의 피부가 있었어요. 설마 내가 정말 사람이 된 거야? 소년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1000년 동안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백호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희생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환생이라는 기적으로 보답한 것이었죠. 소년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호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여준 것처럼 그 이름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영, 호영이라. 좋은 이름이야. 소년이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기쁨이 밀려왔지만 곧 한 가지 걱정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 호영이가 벌떡 일어나 장터를 빠져나갔어요. 비록 10살 소년의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을 산 산군의 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동자에 결의가 불타올랐고 할머니를 향한 걸음은 바람처럼 빨랐어요. 사람이 된 소년이 장터 한복판에서 눈을 떴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내가 정말 사람이 됐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두 다리로 서 있잖아. 소년이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며 감격에 겨워 펄쩍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점프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진짜 호랑이처럼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 오르더니 지붕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의 상인들이 일제히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쳐다보았어요. 저 아이 좀 봐. 어떻게 저렇게 높이 뛸 수가 있어? 사람이 맞아. 혹시 도깨비 아냐?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지만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 힘을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10살 아이의 몸이었지만 산군의 힘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소년이 장터를 빠져나가려는데 길 한복판에 무거운 쌀가마니가 쌓여 있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른 장정 2~3명이 달라붙어 끙끙거려도 꿈쩍하지 않는 가만이었습니다. 소년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돌덩이처럼 단단한 팔뚝에 힘을 주고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저게 뭐야? 주변 사람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소년이 천연덕스럽게 말하며 쌀가마니를 길 옆으로 옮겼어요. 어른들도 버거워하는 무게를 10살 소년이 깃털처럼 들어 올리자 장터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런 소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할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가 걱정돼 소년이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성인 남성이 전력으로 달려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바람을 가르며 쏜살같이 달려가는 소년의 모습에 사람들이 또다시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저 아이 정말 사람 맞아. 하지만 호영이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호영이가 무너진 초가집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숨 하나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년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너진 잔해 앞에 할머니가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었어요. 굽은 등이 더 작아 보였고 떨리는 어깨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호영이가 단숨에 달려가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낯선 아이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년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고 장터를 헤매던 아이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소년이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할머니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그 백호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소년의 맑고 용맹한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듯한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치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묘한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너는 기운이 꼭 산에 사는 호랑이처럼 늠름하고 영특해 보이는구나. 할머니가 소년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손주라 생각하마.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영특하라고 호영이라 부르겠다.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호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이름을 얻은 순간 소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백 년 동안 그토록 갈망하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죠. 호영이가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할머니도 덩달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웃집에서 밥상을 빌려온 할머니가 호영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비록 무너진 집터 옆 움막에서 먹는 초라한 밥상이었지만 호영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이었어요. 그런데 호영이의 식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새 비우더니 두 그릇, 세 그릇을 연달아 해치웠어요.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는 사이 호영이는 어느새 10그릇을 비워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 배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많이 먹니? 할머니가 놀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호영이가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오랫동안 굶었거든요. 물론 산군 시절 먹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었지만 호영이는 시치미를 뚝 뗐어요. 그때 마당 한쪽에 걸린 날고기가 호영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영이가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날고기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맹수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허허 웃었어요. 아이고, 녀석 참 식성도 호랑이 같네.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구나. 호영이가 민망해져서 고개를 긁적거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맛있어 보여서요. 그날부터 호영이와 할머니는 함께 무너진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틀 동안 둘은 손을 맞잡고 흙먼지 묻은 세간살이를 닦고 쓸만한 물건들을 추려냈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나무 토막을 치우려고 끙끙거릴 때 호영이가 달려가 번쩍 들어 옮겼어요. 할머니, 이런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호영이가 씩씩하게 말하며 장사 같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호영이를 바라보았어요. 참 든든한 녀석이구나. 이 늙은 할미에게 손주가 생기다니.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호영이도 할머니 곁에서 핏줄보다 깊은 정을 쌓아가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임시로 엮은 움막 속에서 호영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할머니의 체온이 따스하게 전해졌고 심장 소리가 포근하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백 년간 바라던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호영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따뜻함이야. 호영이가 속으로 중얼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호영이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집을 빼앗고 무너뜨린 황득출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틀째 밤, 호영이는 할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움막을 빠져나왔어요. 달빛을 받으며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 호영이가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다람쥐들, 올빼미, 여기로 모여라. 잠시 후 나뭇가지 사이로 작은 동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어요. 다람쥐 서너 마리와 커다란 눈을 가진 올빼미가 호영이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동물들이 호영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꼬마가 누구야? 왜 우리를 부르는 거지? 다람쥐 한 마리가 콧방귀를 뀌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호영이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호영이의 몸이 거대한 백호로 변신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의 파랗게 빛나는 눈동자, 주변 공기마저 짓누르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동물들이 혼비백산하여 납작 엎드렸습니다. 산군님이셨어요? 다람쥐들이 벌벌 떨며 연신절을 했어요. 백호가 된 호영이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득출이라는 지주의 기와집에 가서 비밀 장부를 찾아와라. 그자가 입고 자는 비단옷의 안감을 뒤져봐라. 백호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어요. 그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증거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올빼미, 너는 황득출이 사또에게 뇌물을 주려는 계획을 엿들어 와라. 동물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동물들이 뒤로 돌아서 흩어지려는 순간 다람쥐 한 마리가 속으로 궁시렁거렸어요. 휴, 사람 되더니 우리까지 부려먹네. 옆에 다람쥐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름까지 생기더니
더 무서워졌어. 산고님일 때도 무서웠는데 올빼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속으로 투덜댔어요. 에휴, 밤잠 설치게 생겼네. 하지만 감히 거역할 수는 없어서 동물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람쥐 특공대가 황득출의 기와집에 잠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사나운 고양이 한 마리가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람쥐들이 담장 위에 숨어 눈치를 살폈어요. 어떻게? 저 고양이가 무섭게 생겼어. 그래도 산고님 명령인데 안 하면 더 무서워. 다람쥐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한 마리가 미끼가 되어 고양이의 주의를 끄는 동안 나머지가 방 안으로 잠입하기로 했어요. 미끼 다람쥐가 일부러 소리를 내며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야옹! 고양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었고 다람쥐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담장을 타고 지붕을 넘고 쫓고 쫓기는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다른 다람쥐들이 황득출의 침실로 잠입했어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는 황득출 옆에 화려한 비단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람쥐들이 조심스럽게 옷의 안감을 뒤졌어요. 그러자 안감 사이에 꿰매어 숨겨둔 얇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찾았다. 이게 치부책이야. 다람쥐들이 종이를 입에 물고 재빨리 빠져나왔어요. 숲속 올빼미도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황득출이 부하와 나누는 대화를 나뭇가지 위에서 엿들었어요. 내일 재판 전에 사또에게 금덩이를 바쳐야 해. 그래야 이번 일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 황득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올빼미가 그 내용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호영이에게 돌아왔어요. 동물들이 가져온 증거를 확인한 호영이가 비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부책에는 황득출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걸로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호영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어요. 다음 날 아침 호영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할머니의 집과 땅을 되찾아 드릴게요. 호영이가 당차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넌 아직 어린아이인데. 저를 믿어주세요, 할머니. 호영이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10살 아이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지혜와 산군의 용맹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호영이가 관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고 할머니를 위한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이틀 뒤 마을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와 황득출 사이에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 사또가 위엄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앞에 할머니와 황득출이 마주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초라한 행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황득출은 번들거리는 비단옷을 걸치고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황득출이 사또 앞에 종이 뭉치를 내밀며 뻔뻔하게 입을 열었어요. 사또 나으리, 여기 보시다시피 이 늙은이의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진 빚이 분명히 적혀 있사옵니다. 황득출이 문서를 펄럭이며 능청스럽게 연기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았으니 그 땅과 집은 당연히 제 것이 되어야 하옵니다. 황득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정령빚을 진 적이 없사옵니다. 저 문서는 거짓이에요. 할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또도 난감한 표정으로 문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문서에는 분명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황득출이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마당 저 끝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에 있사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단단한 근육질의 10살 꼬마 호영이가 당당한 걸음으로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어요. 호영이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또와 군중들이 웅성거리며 어린아이의 당돌한 등장에 놀라워했어요. 황득출이 코웃음을 치며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꼬맹이를 당장 쫓아내라. 하지만 호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호영이가 사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자가 내민 문서는 가짜이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겠사옵니다. 호영이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하면서도 힘이 넘쳤어요. 사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호, 어린 것이 대단하구나.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호영이가 황득출의 문서를 가리키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어요. 저 문서에 적힌 날짜를 보시옵소서. 이 할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날짜보다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사옵니다. 호영이의 말에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문서에 찍힌 도장을 자세히 보시면 관인이 아니라 황득출 본인의 사인이 교묘하게 새겨져 있사옵니다. 황득출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어요. 이 녀석이 헛소리를 하고 있사옵니다. 황득출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호영이가 차분하게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저 자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사또 나으리께 뇌물을 바치려 계획했사옵니다. 호영이의 폭로에 관하 마당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황득출, 이게 사실이냐? 황득출이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옵니다. 저 어린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옵니다. 호영이가 사또를 향해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사필 귀정이옵니다. 저 자가 입고 있는 비단옷의 안감을 당장 뜯어보시옵소서. 호영이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났어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사옵니다. 황득출이 기겁하며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옷이야. 황득출이 발버둥 쳤지만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포졸들아, 저 자의 겉옷을 벗겨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황득출의 비단옷을 벗겨냈습니다. 포졸 하나가 칼로 옷의 안감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어요. 그 순간 안감 사이에 숨겨져 있던 얇은 종이 뭉치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흩어진 종이들을 사또가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기록이 아니냐? 사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치부책에는 황득출이 가짜 문서를 만들어 여러 사람의 땅을 빼앗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황득출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이건 누명이요. 황득출이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또가 불호령을 내렸어요. 이자를 당장 포박하라.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죄, 관할을 기만하려 한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느니라. 포졸들이 황득출에게 포승주를 채웠습니다. 황득출이 끌려가며 발버둥 쳤지만 아무도 동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잘했다. 저 악덕 지주놈 꼴 좋다. 10살 꼬마가 저렇게 영특하다니 대단해. 사람들의 환호성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가 호영이를 불러 앞에 세웠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 이런 영특한 지혜를 가졌느냐? 호영이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호영이라 하옵니다. 이 할머니의 손주이옵니다. 사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으로 대단한 녀석이로구나. 내 공을 치하하여 상을 내리겠노라. 사또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호영이에게 건넸습니다. 호영이가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며 씩씩하게 외쳤어요. 고맙사옵니다. 나으리. 이 돈으로 무너진 우리 할머니의 초가집을 세상에서 제일 크고 따뜻하게 다시 지어드리겠사옵니다. 호영이의 당찬 선언에 군중들이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그때 호영이가 무릎을 꿇고 사또에게 간청했어요. 하지만 나으리, 저에게는 진짜 소원이 하나 더 있사옵니다. 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이 할머니의 호적에 당당한 친손자로 올려주시옵소서. 호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전했어요. 저는 부모를 잃고 떠돌던 아이이옵니다. 이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오열하며 호영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녀석아. 할머니가 호영이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빈자리가 마침내 채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또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효심과 지혜를 보아 특별히 호적에 올려주도록 하겠노라.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자 호영이와 할머니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미를 잃었던 짐승과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할머니가 마침내 온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무너졌던 초가집 터에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호영이가 상으로 받은 돈과 황득출에게 돌려받은 재산으로 지은 집이었어요. 기와집 안에서 할머니와 호영이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기와집 방 안에서 호영이와 할머니가 화롯불에 가래떡을 구워 먹었어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떡을 호호 불며 먹는 호영이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호영이가 입가에 묻은 떡가루를 닦으며 해맑게 웃었어요. 할머니도 눈가에 주름을 잔뜩 만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먹어라. 할미가 얼마든지 구워줄게. 기와집 앞마당에는 진귀한 산속 약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호영이가 숲속 짐승들에게 틈틈이 식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람쥐들과 올빼미가 몰래 가져다 놓은 약초들이었죠. 에휴, 사람 되더니 더 부려먹네. 다람쥐 한 마리가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호영이가 창문 너머로 숲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친구들아. 덕분에 할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호영이의 눈동자의 파란색이 잠시 어렸다가 사라졌어요. 수백 년 동안 갈망하던 따뜻한 가족을 마침내 얻은 호영이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가 호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호영아,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 살자꾸나. 호영이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영원히 할머니 곁을 지킬 거예요. 천년의 소원이 맺은 따뜻한 기적이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눈 내리는 겨울밤, 기와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스하게 빛나며 그렇게 두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백호가 고작 닷새를 참지 못해 사람이 될 기회를 날려버린 대목에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듯 한순간의 조급함이 평생의 아쉬움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감동은 실패 이후에 있습니다. 백호는 무너져 내리는 대신 자신에게 따뜻한 떡을 내어준 할머니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짐승조차 이토록 숭고하게 은혜를 갚는데 진짜 가족이란 결국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묵묵히 보여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마음으로 맺어진 따뜻한 인연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백호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행복한 기운을 듬뿍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가슴 뭉클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포근야담이었습니다.